우크라이나가 부르자 유럽이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그리고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함께 해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이 요청한 거의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을 받았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을 러시아로 옮길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박살내버려. 최근 람슈타인 회의가 끝났고 우크라이나는 이전 거의 모든 회의보다 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얼마나 더 큰 승리였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받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막연한 약속이 오간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금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필요로 하는 정확한 종류의 무기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회의 후 브리핑에서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이제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원의 일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펄 프로그램에서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약 1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장거리 포병을 위한 패키지도 오늘 공개되었는데 이는 30km 이상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페도로프는 밝혔습니다. 그 발언에서 핵심은 펄 프로그램 하에서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지원 패키지라는 점입니다. 펄은 Prioritize Ukraine Requirements List의 약자로 미국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무기를 다른 파트너들이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무기가 한 나라에 도착해 전달 전에 보관되는 중간 과정을 생략하게 됩니다. 대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를 지정하면 지원금이 그 무기들에 사용되어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전달됩니다. 펄은 대규모 지원 공여를 이미 총괄해 왔습니다. 2025년 말까지 나토 회원국들과 파트너들은 펄 프로그램에 수개월에 걸쳐 40억 달러 이상을 약속했으며 2026년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이 프로그램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펄에 추가로 10억 달러가 투입되면 우크라이나가 자체 드론 및 무기 생산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많은 서방 무기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펄이 전부는 아니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 도입부에서 네 나라를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크라이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람슈타인 회의 주요 소식 중 하나는 벨기에가 몇 년 전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F-16 전투기 일부를 마침내 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곧 7대의 F-16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 중 3대는 전투 준비가 완료되어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4대는 우크라이나가 부품을 확보해 나머지 F-16 전투기들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입니다.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이는 벨기에가 전투 준비가 안 된 F-16 4대만 제공하겠다고 했던 것보다 큰 진전입니다. 이는 벨기에가 과거 인도 지연 문제를 마침내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벨기에와 노르웨이 모두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F-16 전투기 36대의 인도를 미루고 있었는데 벨기에의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인도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의 F-16 전투기들은 벨기에 시설에서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수리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RBC 우크라이나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가 이런 약속을 했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제 변명과 지연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강화됩니다. 많은 이들은 이 전투기들이 진작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러시아를 타격했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이제 영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지연이나 주저로 비난받지 않습니다. 영국은 꾸준히 우크라이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하나였으며 이미 드론 생산 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과 실제 병력 파병을 제공하려는 의지 있는 국가들의 연합을 주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람슈타인에서 영국은 러시아의 더 큰 타격과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에 집중해 상황을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더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수백 발의 미사일과 수천 대의 드론이 모두 영국에 보관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온 수익으로 구입되었습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8억 5,200만 파운드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산 드론 15만 대와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용 미사일 350발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방공과 관련해서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과 요격 드론으로 파괴할 수 있는 위협을 탐지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에 더 현대적인 레이더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가 더 강화되고 있음을 봅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다시 힘을 보탰습니다.
이는 군사비 논란과 전 국방장관 존 힐리, 총리 키어 스타머 경의 사임 등 내부 혼란 속에서도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도움을 고마워할 것입니다. 특히 영국이 제공할 추가적인 방공 지원은 람슈타인 회의에서 독일이 약속한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방공 탄약 구입을 위해 4억 달러를, PAC-3 요격 미사일 구입을 위해 추가로 2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펄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키이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독일이 펄 프로그램 이후 네 번째로 이를 사용하며 패트리엇 미사일 구입은 우크라이나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미사일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이런 미사일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펄 프로그램 외에도 독일이 제공하는 다른 지원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방공이 여전히 우리의 핵심이며 우크라이나에 또 다른 아이리스-T 시스템을 전달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리스-T, SLS 및 SLM 유도 미사일의 공급도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체 비축군에서 세 자릿수의 공대공 미사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국과 독일이 군사 지원에서 방공에 집중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미사일과 최신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제렌스키 자신이 람슈타인 포맷 개회 연설에서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테에게 그 점을 분명히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는 마르크와 두 가지 긴급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공 시스템의 수입니다. 두 번째는 포탄입니다. 둘 다 충분하지 않고 긴급히 필요하다고 젤렌스키가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 정상들에게 우크라이나 보호와 러시아 위협 대응을 위해 집단 안보 강화에 더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젤렌스키의 말을 뒷받침합니다. 하르키우의 구하라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는 5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에 8,150대의 드론과 211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민간인 274명을 숨지게 하고 1,763명에게 추가로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것이 러시아의 전략입니다. 전쟁 범죄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포기하도록 공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이 비극적이긴 해도 진짜 중요한 소식은 요격률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러시아가 발사한 드론의 약 90%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요격 드론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의 최우선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과제는 러시아 미사일 위협입니다. 5월 러시아가 발사한 211발 미사일 중 우크라이나는 55%만 요격했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러시아가 발사한 것 중 우크라이나가 요격한 비율이 17%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현대식 방공 시스템이 더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현대식 방공 전력을 둘 다 절실히 필요로 하며 독일과 영국도 이런 방공 전력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요격률을 높일 몇 달의 시간을 더 벌게 됩니다. 이로 인한 파급 효과는 분명히 민간인 사망자가 줄어든다는 점이고 사기가 오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후방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후방의 피해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방에 더 많은 공격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격에 대해 말하자면 바로 그 부분에서 네덜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에 맞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매우 중요하지만 페도로프가 말한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모멘텀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에게 람슈타인 회의는 우크라이나의 공격력을 강화할 기회였습니다. 특히 점령지와 러시아 본토에서 러시아에 피해를 입히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잠시 후에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잠깐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누른 뒤 다시 영상을 시청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네덜란드에게는 공격이 우선이었습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에 700발의 크루즈 미사일 등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사일들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라는 당연한 질문이 생깁니다. 결국 네덜란드가 자국 영토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우크라이나에 넘겨줄 수 있는 방대한 순항 미사일 비축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에 네덜란드는 약 20억 달러를 들여 175기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구매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로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이에 대해 승인해야 하고 또한 RBC 우크라이나가 보도한 700발의 미사일 수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지원안의 묘수이 드러납니다. 네덜란드는 자국의 비축분에서 700발의 순항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700발의 루터 미사일 생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네덜란드의 데스티너스 제조 시설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자국 생산 시설을 찾아내 파괴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덜란드는 700발의 루터 미사일 생산 자금을 지원해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받을 루터 미사일 종류는 아직 미정입니다. 미사일은 3블록으로 블록 1, 2, 다른 2블록의 기본입니다. 그 특정 버전은 150kg의 탄두를 탑재하고 약 300km를 비행할 수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5월경부터 러시아의 군수 지원망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사용해온 중거리 타격 작전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유럽 정책 분석 센터는 루터 블록 2가 사거리를 800km로 탄두 중량을 250kg까지 늘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록 3은 250kg 탄두를 탑재해 2000km를 비행, 모스크바를 넘어 더 먼 곳까지 타격 가능합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굴러가게 하는 석유 및 군사시설에 큰 피해를 줄 만큼 강력합니다. 루터는 수년간 존재해온 순항 미사일 생산 문제에 대한 유럽의 해답입니다. 네덜란드가 순항 미사일 700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페도로프의 기회의 창 발언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자체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로 러시아 후방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 수백 기가 추가된다면 우크라이나의 다른 파트너들이 같은 종류의 무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러시아의 문 앞까지 훨씬 더 큰 타격이 직접적으로 가해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동맹국 4나라는 6월 중순 람슈타인 회의에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난 4년 넘게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페도로프 본인도 그 점을 지적하며 이 4나라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지원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3가지 주요 우선순위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탄도미사일 방어와 방공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장거리 포병, 세 번째는 드론입니다.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산 드론이 오늘날 우리를 도와 적을 저지하고 중거리 타격 작전을 수행하며 적 영토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탄도미사일 방어, 방공, 중거리 타격 작전과 러시아 내부 목표물 타격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루터 블록 3 미사일을 받을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이것이 앞으로의 전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규모 군사지원 패키지 발표는 러시아의 공중전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리가는 러시아가 드론 생산을 늘리고 일부 미사일을 현대화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중 공격을 더욱 위협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몇 달간 그 증거를 목격했습니다. 6월 2일 모스크바 타임즈는 러시아 항공기 생산량이 4월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5년에 비해 117% 증가해 연평균 성장률 68%를 훨씬 웃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갑자기 매년 수백 대의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생산량 급증의 거의 전부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공격용 드론의 제조 때문입니다. 미사일에 관해서는 6월 13일 리가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스칸데르와 KH-101 미사일, 그리고 KAB 폭탄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사거리를 늘리고 방공망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며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밝힌 군 관계자는 알렉산드르 자로바 대령으로 무기 및 장비 시험 인증 국립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라고 리가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러시아가 무엇을 하려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생산 확대와 미사일 위협 강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약속된 방공 시스템과 자체 요격 드론 개발이 결합되어 이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더 많이 요격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로 매달 수백, 아니 수천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에 큰 힘이 되지만 페도로프가 말한 기회의 창도 존재합니다. 그는 최근 람슈타인 회의에서 그 용어를 쓴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루테도 그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번 회의가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에게 앙카라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원 전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회의 창. 저는 이것이 오늘의 주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한 뒤 우크라이나의 우선순위에 집중된 지원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결국 이 끔찍한 전쟁을 멈추기 위한 진지한 논의에 참여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사지원 전달의 새로운 단계라치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잡담이 아닙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루터, 그리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전장에서 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난 4년 동안 이뤄낸 성과와 비슷한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끝내기 위해 봄과 여름 공세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러시아 군대는 오랜 시간 동안 겪어보지 못한 훨씬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략적이고 지능적으로 반격에 성공하여 2026년 초부터 러시아로부터 자국 영토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해방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해방하는 동안 러시아가 다른 곳에서 훨씬 더 많은 영토를 빼앗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4월과 5월 모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빼앗은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면에서 흑자이고 러시아는 수세에 있습니다. 기회의 참을 말하자면 이번 모멘텀 변화는 대단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동맹국의 추가 지원이 러시아 항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네덜란드산 루터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6월 20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평가에서 ISW는 우크라이나가 그 전선에서 속도를 늦출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체계적으로 헤르손주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다리들을 타격함으로써 푸틴이 중요하게 여기는 크림반도의 물류 지원을 차단해 반도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도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도로들이 중거리 타격 작전으로 인해 접근 금지 구역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 작전은 또한 러시아가 전선에서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꼭두각시들이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해방시키는 것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타격까지 더해지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전반적으로 약화시키며 전세를 우크라이나로 돌리는 전략을 완성합니다. 최소한 2026년 늦봄에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여름에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우리는 5월 말쯤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전선에서 기계화 공격을 늘렸다고 전하며 이런 움직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으며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면 이 압박을 유지하고 러시아 공습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6월 람슈타인 회의가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부되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의미하는 바에 관한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구체적인 인정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전투 효율성이 하락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투 효율성이 4년 넘는 전쟁 동안 보기 드물게 높은 상태인 만큼 지금의 강력한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흐름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4개의 유럽 국가들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제대로 혼내줄 수 있는 필요한 지원을 막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온 일이며 6월 18일 모스크바에서 본 것이 그 예시입니다. 모자를 꽉 잡으세요. 왜냐하면 모스크바의 한 정유소 연료 저장소는 버티지 못했으니까요. 저희 영상에서 러시아 수도를 뒤흔든 폭발 장면과 거센 화재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쇼를 구독해서 앞으로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